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조의 김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반도체 전공정 산업에 대한 자료고요.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가 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워낙 반도체 전공정이 이제 범위도 많고 이제 속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방향성은 여기 맨 뒤에 참고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참고했던. 그래서 이분들 이제 유명한 분들의 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거를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더 세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21년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반도체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 3년간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 위주로 그리고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도리님의 새 책과 그리고 뭐 선지장님의 이제 여러 글들을 보면서 제가 왜 반도체 섹터에서 생각보다 공부한 것만큼 큰 수익을 못 받는지 좀 깨달은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는 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란 이름부터가 이제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와 그 다음에 전기가 통하는 도체 사이의 반도체고요. 한마디로 외부에서 이제 자극을 줬을 때,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일단 철사처럼 도체를 사용하면 항상 불이 들어와 있겠죠. 전기가 통하니까. 근데 이제 유리 같은 부도체를 사용하면 당연히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가 전자기기나 이제 다른 제품들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저희가 원할 때 전기가 들어오는 스위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트랜지스터, 하나의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의 전방 시장입니다. 우선 전 반도체 처음에 투자할 때 기술부터 먼저 꽂혀서 이제 그런 뭐 컬테스트 모멘텀이나 새로운 뭐 장비라든지 새로운 소재라든지 그런 거에 꽂혀서 공부를 했는데 우선 반도체는 중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역할을 못하고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이 결국 잘 팔려야 반도체 산업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전방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시장은 모바일입니다. 이제 최근 17년도에 클라우드가 개화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모바일이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연 출하량은 12억대에서 14억대 정도입니다. 원래는 그 핸드폰 교체 주기가 2년으로 짧았는데 최근에는 3, 4년으로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국, 인도 비중이 크고요. 수요는 정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빅그로스라 그러죠. 그 비트 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PC입니다. 이제 70년대부터 PC가 개화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졌는데 이 시장의 연 출하량은 2.5억에서 3억대 정도입니다. 이 숫자들을 외워두면 좋은 게 이제 각종 리포트나 그런 걸 봤을 때 몇 대로 밸류에이션을 했고 거기에서 이 업체가 얼마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밸류에이션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숫자들은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출현 전에는 이제 CPU, GPU, DRAM, SSD의 성장 동력이었고요. 여기도 말 그대로 수요는 정체가 됐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용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마 25년도부터는 데이터 센터가 이 파란색이 데이터 센터인데 가장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나 클라우드의 물리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호돌이님 책 읽으면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 할 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만약에 유튜브가 한국의 유튜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안 되고 한국에 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영상들을 알고리즘으로 하는 것도 다 데이터 센터 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소요가 될수록 이제 데이터 센터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도 지속 성장을 하고 용량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장입니다. 전장은 우선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전 세계 자동차 출하량은 연 8천만 대 정도고요. 여기도 이제 자동차 대수는 수요가 정체가 됐지만 한 대당 반도체 탑재량이 전기차는 이제 약 내연기관차 400개에서 전기차로는 거의 2,000개까지 탑재가 되면서 관련 기업의 회성 DS도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여기도 수요가 정체가 돼 있지만 탑재량은 증가를 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류를 크게 봤을 때 메모리가 한 30%, 나머지 비메모리라 하는데 이거를 7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돌이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 쪽만 속해 있어서 약간 좀 저평가를 많이 받는데 오히려 메모리는 이 전체 100% 비중 내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커질 건데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중에서는 이제 D램, D램과 낸드가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는 이제 CPU, GPU, AP, CIS, DDI 등 이런 제품들이 속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좀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인데 투자를 하면서 어떤 특정 종목의 모멘텀이나 기술도 좋지만 가장 먼저 이런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좀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세 페이지 분량을 뒀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제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탑재되는 용량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 산업이 잉태하고 나서 이렇게 50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다만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꾸준하게 성장한다고 해서 사이클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호황과 불황이 분명하게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인지를 못했을 때는 고점에 물리는 좀 저 같은 불상사를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가장 큰 이제 이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제 실적이 그만큼 디램 가격이 올라서 늘어나면 카펙스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처에서는 이제 물량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불량이 되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속도 차이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 특성은 무어의 법칙입니다. 최근에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서 많이 퇴색이 됐다고 하지만 결국 반도체는 미세화를 통해서 넷다이를 늘리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넷다이라는 것은 이제 웨이퍼에 몇 개의 칩이 들어가냐는데 한마디로 웨이퍼에 미세화를 해서 많은 칩을 만들수록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전력 효율과 그 다음에 그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 형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 미세화는 정해진 순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대규모 투자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면 테일러 공장 삼성전자가 짓는데 30조가 들어간대요. 원래 20조였는데 물가 반영까지 해서 30조까지 올라갔다는데 이렇게 신규 팩 건설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제조 쪽에는 이제 또 그만큼 적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건설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장비, 저희가 EUV 장비 한 대 사면 2천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장비. 그리고 또 그 마이그레이션이라 해서 미세화에 따른 장비 업그레이드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형적인 B2B입니다. 반도체로 소비자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시장이고요. 그래서 B2B 시장 그 참여자들의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수기업이 가점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크지만은 막상 제조하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디램은 마이크론, 삼성, 그 다음에 SK 등 3사가 가점하고 있고요. 랜드도 5개사, 그리고 비메모리는 좀 더 많지만 그래도 선단 공정, 이제 10나노 이하로 봤을 때는 인텔, 삼성, TSMC 같은 3개사가 가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표를 보시면은 반도체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이클은 있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와 이제 TSMC의 매출액을 그려본 건데 확실히 비메모리가 굴곡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D램이라고 메모리 쪽이라고 해서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요. 특히 2017년도에 데이터 센터가 개화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또 그만큼 또 이제 사이클이 크게 겪는 편입니다. 근데 사이클이 클수록 또 그만큼 투자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선
공정별 비중을 보면은 저희가 전공정 중에서도 가장 큰 세 가지가 노광공정, 포토공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증착공정, 식각공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정 중간마다 들어가는 검사, 또 세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특징을 보면은 이것도 이해하고 가시면 좋은 게, 일단 저희가 저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글로벌 각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보면은 저희가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랑 거의 미국이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까지 해서. 저희 한국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각국의 소재 부품은 또 일본이 거의 50% 가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별로 보면 미국은 설계 쪽, 그다음 장비 쪽이 강하고요. 일본은 소재 장비, 대만은 파운드리 후공정, 중국은 후공정과 파운드리 레거시, 한국은 메모리 제조 쪽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소부장 투자할 때 너무 기술에 파묻히다 보면은 뭐 진짜 모든 그 기술 하나로 모든 반도체 산업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소부장들은 2% 수준밖에 안 된다. 그만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일단 들어가시는 것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유리하다고 보고요. 장비 시장은 특히 해외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죠. AMAT와 램 리서치, 텔, 그다음에 ASML, 클라 등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소재는 일본 기업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토마스크를 만드는 호야, 그다음에 PR을 노광 공정에 쓰이는 PR을 만드는 스미모토, JSR, 아사히 글래스 메슨, 다우케미칼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 UMC, 그다음에 후공정으로는 대만의 SAE, 그다음에 미국의 암커, 중국의 JCE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우선 슈퍼사이클의 등장입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등장했는데, 첫 번째는 10년도에 스마트폰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일단 10년도에 스마트폰에 출연을 하면서 첫 번째 슈퍼사이클을 겪었고요. 두 번째는 17년도에 이제 클라우드의 출현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두 번째 슈퍼사이클을 겪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슈퍼사이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언택트에 따른 IT 기계 수요 폭증, 이때가 세 번째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우선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비중은 3대 7이고 실과 바늘처럼 둘 다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지금은 뭐 TSMC를 최고라고 보지만은 결국 메모리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둘 다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 소부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고 보시면, 우선 부품이나 소재 쪽에 침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비는 이제 식각이나 노광 쪽으로는 거의 없고, 증착에서도 거의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증착이나 검사, 세정, 인프라 쪽에 그나마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 한국 소부장의 특징은 일단 삼성이랑 SK의 카펙스와 가동률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성이나 SK의 그 카펙스 투자, 항상 콩콜이나 그다음에 재고 자산을 파악하는 게 투자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비메모리가 붙으면 보통 펄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가 생각한 건데, 이제 장비는 고퍼에 사서 말 그대로 실적이 안 나올 때 고퍼에 사서 오히려 실적이 엄청 잘 나와서 그 실적이 사람들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느낄 때 파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소재 부품은 이제 꾸준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 사이클을 겪기 때문에 밴드 하단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반도체 산업은 그 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그리고 엄청 짧은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조선을 보면 거의 20년 만에 지금 슈퍼 사이클이 왔다고 하는데, 반도체는 4, 5년으로 훨씬 짧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4년이면 저희가 교체를 하잖아요. 뭐 PC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는 또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더 짧은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득을 금방금방 할 수 있고요. 또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의 저점이 그 전 사이클의 저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운 없게 물려도 그 다음 사이클 때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세계 최고 메모리 기업을 갖고 있다는 낙수 효과가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이 표와 연관이 되는데 이 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최초에 그 산업이 태동을 했을 때 그거의 추정치와 실제 시장 규모가 훨씬 컸다는 겁니다. 추정치보다. 그래서 PC 개화할 때, 인터넷 개화할 때, 스마트폰 개화할 때, 클라우드 개화할 때 그 추정치보다 항상 실제 시장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AI가 개화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저희가 추정치 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장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도체는 이렇게 새로운 전방 시장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중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반도체에서 이제 혼자 독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이 큰 산업을 독점을 할 수 없다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호재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거는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기타 특징을 갖고 왔는데요. 웨이퍼 크기별로 특징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6인치, 8인치, 12인치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6인치는 보통 이제 그 LED나 그 다음에 그 전력 반도체, 지라갈륨이나 이제 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주로 쓰이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8인치까지를 레거시라고 하는데 8인치는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전력 관리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DDI 등이 쓰이고 있고요. 12인치부터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D램, 그 다음에 로직 반도체인 뭐 CPU, GPU, 그 다음에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450mm는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특징을 보시면은 68인치는 주로 레거시 칩을 생산을 하고 시장이 오래되어 후반격인 소부장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 생산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와 같이 레거시 칩들의 수요가 터지면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쇼티지 형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22년도에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개화를 했을 때 DB하이텍 실적이 점프를 했고요. 또 해성 DS 실적을 보시면 이를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인치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그에 따른 소부장들도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혼자 기업이 잘한다고 될 수가 없고 그 전후반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비중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인치는 한 50% 정도 가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8인치, 6인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모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들고 왔고요. 일단 이 그림은 이제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선 메모리는 이 커패시터라 하는 부분과 이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호돌이님 책에서 제가 이제 영감을 받아서 갖고 왔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낸드는 한마디로 기억 전원이 꺼져도 기억을 계속 하고 있는 장치고요. 디램은 이제 그 전원이 꺼지면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 CPU 같은 이 비메모리가 연산을 하는데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낸드만 있으면 되지 디램은 왜 필요하냐? 디램이 성장을 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을 연산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곱해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곱해서 더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곱한 값을 임시로 저장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디램입니다. 그래서 낸드는 저장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속도가 빠른 디램이 있어서 연산을 더 빠르게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비메모리가 커질수록 디램은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램 기준으로 모바일이 30%, 그 다음에 PC 15%, 서버가 40%라서 서버가 40%고요. 낸드 기준으로는 모바일 40, PC 22, 서버가 22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결국 스마트폰 판매량 및 빅테크들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램의 특징은 셀의 이제 커패시터와 트랜지스터의 조합이고요. 여기에 정보들이 저장됐다가 전원을 끄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낸드의 특징은 이 플로팅 게이트에 그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호텔을 생각하면 위로 층수가 높고 호텔방이 많을수록 정보를 많이 저장을 하듯이 이 낸드의 특징은 미세화보다는 얼마나 높이 쌓냐 그 고단화에 중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주로 하는 비메모리의 경우 저희가 원래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진화 방향성을 제가 하나 따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D램은 일단 EUV 레이어의 확대입니다. EUV는 노광 장비인데 그만큼 미세하게 그려서 그만큼 작게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그 기술 진화의 방향성이고요. 한마디로 수율 개선 솔루션이 있습니다. 수율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계측의 스텝이 확대가 된다. 그 다음에 소재단에서는 하이K 소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뒤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낸드는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고단화, 얼마나 높이 쌓냐. 그래서 그 안에서 수혜를 받는 거는 높이 쌓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뚫어야 됩니다. 뚫기 위해서는 시각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만큼 한 번에 많이 뚫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품 교체가 많이 파츠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속 배선까지가 전공적으로 보고 뒤에 EDS나 웨이퍼 테스트나 패키징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당연히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가 있어야 되고요. 실리콘 재질인 웨이퍼에서 이제 그 반도체가 워낙 많은 뭐 식각이나 이런 포토 공정을 하기 때문에 회로가 손상되지 않게 산화막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걸 산화 공정이라고 하고요. 이 산화막을 싣고 나면은 이 포토 공정이라고 해서 미세한 회로를 많이 그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예전에는 전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트랜지스터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이런 트랜지스터고 이 부분이 배선입니다. 이게 수많은 많은 배선이 그려지고 이제 이게 하나의 칩이고 여기에 솔더볼을 붙여서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수한 배선을 이제 회로를 그리는 포토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회로를 그렸으면 필요 없는 부분을 식각을 하는 식각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착 공정이 있습니다. 원하는 이제 여러 재료들을 증착을 시키는 공정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배선, 회로를 연결하는 금속 배선 공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참고로 하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리포트에서 갖고 왔는데 이제 많은 밸류체인 중에서도 저는 이게 가장 최신화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저는 노광, 식각, 세정, 방막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이제 삼성에서 2019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소재 수출 제한을 걸었을 때 삼성에서 이제 국내 소부장을 키우려고 투자한 기업들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공정 설명을 들어가면 일단 포토 공정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빛을 쏴서 원하는 회로를 그리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산화 공정을 통해 산화막을 입힌 웨이퍼에 본격적으로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공정에서 시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원가의 35%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공정입니다. 다만 국내에 밸류체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서 보시면은 일단 순서로는 웨이퍼 세정 및 건조를 하고요. 접착제인 HMDS를 도포 후에 PR 포토레지스트죠. 도포를 하고 소프트 베이크라고 해서 열로 가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 이렇게 정렬을 하고 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장비 현황을 보면은 전체 노광기의 90% 이상을 네덜란드의 ASMR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부장의 위치를 보면 우선 소재 쪽에 동진 세미캠, PR을 포토레지스트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인 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SNS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이거는 검사 장비죠. 검사 장비와 그 다음에 이런 정렬을 해주는 온라인 장비, 그거를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PR 스트립이라 그래서 이 PR을 이렇게 하고 나면 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스트립 장비를 납품을 하는 PSK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사항을 보면은 이 노광기의 발전은 KRF, 이거 DUV라 그러죠. ARF, EUV 순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포토 공정의 특징 및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소재와 부품이 해당이 되고요. 장비는 안타깝게도 보조 장비 빼고는 노광기 부분에서는 진출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은 당연히 노각입니다. 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그리냐에 따라서 성능이 정해지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레일리의 시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더 미세하게 그리려면 파장이 짧아지거나 렌즈가 커져야 됩니다.
근데 공간의 이제 한계 때문에 렌즈가 커지는 것보다는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기술 트렌드는 노광기에서 이제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이런 순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부장의 위치는 주로 소재나 부품 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소재와 부품 쪽에서 국산화 및 점유율을 높여가는 기업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뭐 이 기업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전략적 지표를 해온 기업들을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재인 이제 동진 세미캔과 SNS텍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해외 기업과 이제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저희 국내 기업보다는 메인은 해외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해외 기업 틈바구니 속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기업의 컨콜이 투자에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토 공정에서 관심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우선 사업 부분 이제 전자재료인 감광액, 그 다음에 웹케미칼 2차 전지 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발포제 등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EPS 측면과 이제 퍼 측면에서 나누는데요. 주가는 이제 EPS 곱하기 퍼다 보니까 우선 EPS 측면에서는 고객사 가동률의 회복입니다. 결국 소재는 고객사의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측면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퍼는 말 그대로 촉매입니다. 이제 발현이 되면 좋고 발현이 안 돼도 이제 좋은 촉매 부분에서 보면은 EUV 소재, EUV PR을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2차 전지에서 CNT 도전제라고 해서 그 부분도 이제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퍼 측면에선 중요할 것 같고요. 리스크로는 업황의 턴어라운드 및 신제품 개발의 지연입니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이제 가동률이 생각보다 적게 올라오면 당연히 실적이 늦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키팩터는 당연히 고객사의 가동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할 건데 우리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소재 기업이 딱 3개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특히 시총도 2조로 다 나란히 다 비슷한데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그 3개가 가장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엣지 있고 가장 이제 튼튼한 소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는 이제 한 5% 미만으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지표를 보면 우선 뒤에서도 보겠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22년도 3분기에 다 최저 실적을 달성하고 전반 고객사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다 역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분기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 반전을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표를 보면은 꾸준히 OPM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은 아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 보면은 꾸준히 이제 잉여 현금 흐름도 좋은 모습이고요. 다만 오히려 23분기에 가장 안 좋았는데 카펙스 투자는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동률이 올라올 때는 아마 이게 매출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직영 현안도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요새 이제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한눈에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입근성 부채와 현금성 자산도 보시면 일단은 유형 자산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면서 23년도에 유형 자산이 크게 늘었고요. 그에 따라서 차입근성 부채도 많이 늘었지만 현금성 자산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거의 전자재료 내에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거의 반대 반인데 반도체가 꺾였다가 최근 들어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에서도 이제 해외 수출과 국내 재료를 보면은 다시 이렇게 약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램 3사의 EUV 적용 현황입니다. 동사가 어쨌든 키포인트가 EUV용 PR이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이기 때문에 EUV 적용 현황을 보면 삼성은 가장 빨리 이 3사 중에 가장 빨리 적용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1B로 전환한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EUV를 뒤늦게 삼성보단 뒤늦게 했지만 이제 적용을 하면서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5년도에 적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의 사업 분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렇게 결국은 이 전자 재료가 중요하다. 결국 반도체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SNS텍입니다.
원래 기존에 투자할 때는 제가 전공정 기업은 사실 많이 안 쳐다봐서 요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딥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있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처음에 제가 밸류만 봤을 때 높아 보여서 관심을 안 가지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동사의 올해 이익 컨센이 330억인데 시총은 확실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밸류가 퍼는 한 30배 정도 받고 있고 PBR도 3.41배로 높게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비싸다 그래서 쳐다는 안 봤는데 그게 저의 패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업도 공부를 해놓고 빠졌을 때 사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 부분을 보면은 이제 블랭크 마스커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 소유 현황은 이제 대표 20%, 삼성전자 8%,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전년적 지표를 보면 거의 분기별로 성장을 했습니다. OPM도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요. 연도별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거의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에 24년도 1분기까지도 전분기 대비해서 20% 이상씩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 흐름도 보면은 이제 카페스 투자를 20년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높게 가져가면서 현금 흐름은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이 밑에 표를 보면은 오히려 현금성 자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차입구성은 부채가 엄청 적습니다. 부채 비율은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금은 이렇게 쌓이는 좋은 BM을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유형 자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도 꾸준히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별 보시면은 국내는 확실히 가동률이 꺾이면서 이때 이제 22년 3분기에 최고치를 찍고 횡보하거나 줄어들었는데 이 수출 부분이 다 대부분 중국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이 기업을 체크할 때는 이 수출 부분을 꾸준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기업이 최근에 투자한 게 대부분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많이들 아는 촉매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00억, 뭐 53억, 110억 해서 거의 400억 가까운 금액들을 2, 3년에 투자를 해왔고요. 그래서 펠리클은 일단 올해 말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빠르면 25년 말, 26년 초로 일단 스케줄을 갖고 꾸준히 추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점유율입니다. 각 기업별. 그래서 일본의 호야가 대부분 독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블랭크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참여 기업이 많이 없을 만큼 이 기업은 독과점이면서도 생각보다 기술력이 엄청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중국 로컬 기업이 뭐 당분간 뭐 빠른 1, 2년 내에 진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동사의 이 중국향 실적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보면 확실히 가성비가 있는 동사가 확실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동사가 더 높은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는 동사가 오히려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EUV용은 지금 아직까지는 호야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다음은 시각 공정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신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혹시 너무 길어서 이거 중간에 끊을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다음은 시각 공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반도체 패턴이 새겨진 부분 이외에 산업화학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장비 카펙스에서 거의 3, 40%를 차지하는 공정이고요.
식각 방식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건식 식각은 습식 식각은 쉽게 말하면 빠르고 그다음에 높은 선택비를 갖고 있습니다. 습식은 말 그대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화학적 비율만 맞추면 원하는 공간을 빠르게 어, 식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건식은 말 그대로 미세화에 유리합니다. 미세한 공간에서 속도는 느리지만 미세 패턴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각입니다. 그래서 습식 식각은 이제 식각 방식은 종류에 따라서 유전체와 전도체 장비로 나누는데 어, 원래는 전도체 시장이 컸었는데 최근에 빠르게 유전체 시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시장은 옥사이드 식각 장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 그 3D 랜드의 컨텐콜 식각을 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높아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현황은 여기 식각 시장도 거의 해외 업체가 90% 이상 가점한 시장입니다. 램 리서치, 텔, 그 다음에 그 AMAT가 거의 90% 이상 가점한 시장이고요. 국내는 이제 APTC라 그래서 전에는 APTC인데 이름을 바꿨죠. VM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요번에 다 분석한 기업들은 소재와 부품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저는 강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로는 그 불산을 납품을 하는 습식 식각에 들어가는 소재를 납품하는 솔브레인,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저희가 많이 아는 파츠 6개사, 뭐 월덱스, TCK 등 파츠 6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식 식각에 들어가는 이 건식 가스 하는 워닝 머티리얼즈 뭐 TMC 같은 가스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각 공정에서 그러면 특징과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선 부품 입장에서 봤을 때 식각 공정에서 중요한 거는 식각 속도입니다. 당연히 얼마만큼 빠르게 식각이 되냐. 그리고 얼마만큼 원하는 부분을 식각을 하냐 선택비. 그래서 기술의 발전 방향은 선택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식각 시장에서 저희 국내 소부장의 위치는 주로 소재, 식각액이나 식각가스, 그 다음에 부품, 세정 코팅 포함해서 이 부품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재사용률이 높은 소재나 소모품인 파츠, 기업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파츠는 뭐 저희 다 알다시피 TCK,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QNC, 월덱스 KNJ, BCNC가 있고요. 세정 코팅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한솔라이언스를 원래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코미코를 좋아했었는데 한솔라이언스는 이제 유명 블로거 분들이 예전부터 좀 많이 언급된 회사인데 그래서 저도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와서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YMC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각 장비 안에 쓰이는 다 소재들 포커스링이나 뭐 정정척 그다음에 샤워 헤드 등 이런 소모품 장비들이 많고요. 이 장비 시장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사용률이 높고요. 장비 이런 소모품 시장의 특징은 비포 마켓. 비포 마켓은 저희 뭐 현대차 부품으로 따지면 순정, 이거는 애프터 마켓의 비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재 부분에서 특징 및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선 식가격이나 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습식 식가게는 식가격을 쓰고 불상계, 불상계, 불상계와 그다음에 불상계는 HF라 그래서 솔브레인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일본에서 이제 이거를 그 19년도에 그 수출 통제를 한다고 했을 때 솔브레인이 그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를 하면서 지금은 솔브레인 독과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상계 이거는 고선택비 인상계 식가격이라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체리 형부님이 선진장님이 LTC 소개할 때 그 LTC의 자회사가 이 부분을 이제 뚫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에 주로 쓰이고요. 초상계는 에천트라고 해서 GAA 공정,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공정을 하게 되면 이 초상계가 쓰이는데 그 초상계를 또 솔브레인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격에 투자를 하실 거면 당연히 솔브레인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솔브레인의 사업 부분은 이 불산계 시가격과 인산계 시가격,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해액, 그 다음에 이 GAA용 초상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가스는 이제 보실 때 2개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와 그 다음에 TMC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품과 마찬가지로 재사용률이 높고 국산화가 진행이 돼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구하고 나고 나서 엄청 좀 좋아한 자료인데 보통 전공정 소재별 이렇게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가장 큰 게 그 단일로 봤을 땐 증착 재료라고 해서 프리커서라고 하죠. 전구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 마스크, 포토 레지스트 PR이 그래 PR 보조제, 그 다음에 포토 마스크, 그 다음에 벌크가스, 특수가스, 당연히 웨이퍼가 가장 크지만 이렇게 나머지 시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점유율을 높여가는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들은 이제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공정에서는 다들 파츠 기업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파츠 기업은 이렇게 설명을 한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기업보다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세정 코팅을 하는 한솔 아이언스를 갖고 와봤습니다. 우선 사업 부분은 부품의 정밀 가공과 세정 코팅 사업이 7대3 비율로 영위 중이고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똑같이 EPS 측면에서는 당연히 고객사의 가동률 회복이 되겠죠. 모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의 동시 그 똑같은 EPS 측면에서는 이 고객사의 가동률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퍼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최근에 이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 ASMR의 아시아 사업부로 이 기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광 장비 들어가는 부품들의 리유즈 사업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커스링은 지금 최근에 SIC 링이 많이 쓰이는데 그거를 대체할 아이코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퍼 측면에서 보는 촉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는 당연히 다 똑같습니다. 업황 턴어라운드 지연 및 신제품 개발 지연이고요. 키팩터도 똑같이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지금 올해 컨센이 한 330억을 벌 것 같은데 지금 3천억 정도이고요. 주가 좀만 내려오면은 지금 코미코는 먼저 날라갔지만 동사는 아직 이 가진 퍼포먼스에 비해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원래 그전 경영진이 한솔테크닉스 한솔그룹에 편입이 됐는데 그 전 경영진들의 이제 실수로 인해서 정지가 된 적도 있는데요. 그 정지가 풀리면서 주주 친화 정책으로 주식 소각도 할 만큼 주식 소각도 하고 최근에 처음으로 이제 IR도 하면서 주주 친화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은 OPM이 잘 나갈 때는 생각보다 이 세정 코팅도 확실히 이제 재사용이 높다 보니까 30%대까지 높이 올라갔었고요. 연도별로 보면은 확실히 23년도에 많이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3분기부터 여기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각 분기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보면 아주 우수합니다. 거의 영업 OCF의 거의 80%가 거의 FCF고요. 그 다음에 동사도 오히려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카페스 투자를 해왔습니다. 분기별로 봐도 워낙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형 자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보통 장비 기업이나 이런 세종 코팅 기업, 뭐 코미코도 보면은 이쪽은 유형 자산보다는 이제 보통 외주를 많이 주고 결국 그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과는 좀 다르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이 우수한 현금 흐름으로 이제 차익성 부채를 넘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당연히 동사의 키포인트는 정밀 가공 수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최대 고객사는 그 아까 말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거기서도 아시아 지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이 정밀 가공 부품들을 정밀을 가공을 하고 있고요. 세계 1위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동사의 실적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광 장비 리유즈 사업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장비 기업 두 군데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방 산업별로 봐도 지금 반도체 부분은 반도체 정밀 가공 부분은 턴어라운드 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때도 만약에 이게 꺾이지 않고 올라간다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금투세 이슈나 이제 그런 수급 이슈로 주가가 더 빠진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증착 공정입니다. 그래서 증착은 말 그대로 웨이퍼의 전연막이나 지라막
그다음에 게이트에 뭐 폴리실리콘이나 메탈 물질 등을 이렇게 얇게 씌우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증착 공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스택 커버리지, 이제 단차 피복이고요. 그다음에 균일도 얼마나 균일하게 하냐. 그다음에 계필, 이렇게 내부에 균일하게 안 쌓이면 이렇게 내부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은 계필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증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착 방식은 크게 이제 PVD와 CVD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거는 물리 증착 방식, 이거는 화학적 증착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CVD 방식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장비 현황도 보시면 이 증축 시장도 거의 8, 90%가 해외 기업입니다. 아까 말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 램 리서치, 텔이 주류에 있고요. 국내 기업들이 그나마 좀 비벼볼 수 있는 시장이 좀 증착 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세하게나마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각 공정마다 진입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때 이 기술의 발전 방향과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이 싱글은 웨이퍼를 한 장씩 넣는 싱글 장비를 말하고 이 배치는 말 그대로 여러 장을 한 번에 하는 걸 말하는데 당연히 이 배치 장비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관련 기업으로는 진짜 장비 4개사가 있죠. 유명한 뭐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등이 있는데 각 기업들을 저도 장비 기업은 잘 모르지만 투자를 하실 때 CVD 장비에서 어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싱글 장비가 주력인지 배치 장비가 주력인지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반막 소재는 전구체라고 하죠. 프리커서 그 4개사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어닐링 장비가 2개사가 있습니다. 뭐 유명한 APSP, 이오 테크닉스가 있는데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착 공정에서 특징 및 투자 포인트를 우선 장비 기준에서 보면은 중요 요소는 일단 저기압, 저온, 고밀도, 얇은 막, 그리고 얼마나 빨리 증착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쉬운데 이게 장비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리적 증착 방식이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배선에만 쓰이고 있고요. 대부분은 화학 반응에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학 반응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CVD가 쓰이고 있고요. 이 CVD 중에서도 이제 이해를 쉽게 하려면 우선은 열 에너지 대기압 APCVD라고 해서 대기압, LP 말 그대로 로우 프레셔라고 해서 저기압, 그다음 플라즈마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런 쪽이 많이 쓰이다가 지금은 플라즈마로 넘어가고 있는 이유가 이거는 고온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메탈들이 녹습니다. 소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온에서 할 수 있는 플라즈마 PECVD가 가장 증착 시장에서 많이 시장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 장비를 하고 있는 장비 회사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PECVD도 여기서 이제 고밀도 플라즈마라 해서 HDP CVD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좋아 보이고 지금 가장 핫한 ALD 원자층 증착이라고 해서 내려갈수록 더 이제 발전된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해서 이 공정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기판에서 보면 리드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듯이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지도 않듯이 이런 이제 이를 밑으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미세화된 장비들이 쓰이겠지만 당연히 이제 레거시의 부분에서나 그리고 각 이제 어디에 증착하냐에 따라서 각 장비들은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LD 장비를 한다고 해서 ALD 장비가 다 뭐 그 시장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이제 하시면은 이제 고점에서 물릴 일은 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이 최근에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데 그 이유는 이제 ALD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그래도 주성이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주가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 부분에서 이제 그 특징 및 투자 포인트를 보면 프리커서 이제 방막을 하면 이 방막 소재가 필요한데 이 소재를 이제 그 프리커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재질에 따라서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공부를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소재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필요한 재질마다 그냥 소재들이 다 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쓰이기 때문에 뭐 어떤 소재가 좋은 게 아니고 그 필요한 부분마다 쓰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국내 소부장 위치는 프리커서는 그나마 국산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시장 크기는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술 트렌드는 전류 누설 방지를 위한 하이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기존의 트랜지스터는 이 폴리실리콘, 게이트가 폴리실리콘의 산화막,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소스와 드레인이 있는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전류 누설가 점점 게이트가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전류 누설이 되다 보니까 이 소재를 유전율이 높은 하이케이 소재를 쓰고 게이트를 메탈을 쓴다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체는 기본적으로 DNF, 삼성에서 지분을 투자한 DNF, 또 최근에 솔브레인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 덕산 데코피아, 솔브레인, 한솔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파고들면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재가 있다. 그래서 이 소재 중에서도 이 소재를 영위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정 공정입니다. 제가 증착 공정에서는 업체를 뺀 이유가 한솔 케미칼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세정 공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정 공정은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그 식각, 노광, 직착 공정이 완료된 후에 여러 방막 및 여러 부산물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각 공정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공정은 아니고요. 전체 반도체 공정 스텝스에서 35%를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세정 방식도 크게 이제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는데요. 아직은 습식 방식이 70%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가기계 반도체 웨이퍼를 더미로 이렇게 담그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거는 싱글로 이렇게 식가기를 뿌리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공식의 경우 소모품에서 케미칼이 거의 97%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정액을 하는 게 크게 한솔케미칼, 가산화수소를 만드는 한솔케미칼이 있고요. 장비 현황은 그나마 이제 모든 공정 중에서 국산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공정이고요. 싱글 타입이 아까 장비에서 말했던 싱글 타입이 75%, 배치 10%, 가스 5%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배치를 잘 만드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일단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 그 기업들의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습식 세정의 종류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각 혼합의 구성이 다 다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HO2, H2O2라 그래서 가산화수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내 가산화수소 1등 기업은 한솔케미칼이고요. 그 다음에 OCI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이 삼형순화에 1차적으로 납품을 하고 삼형순화에서 이제 초고순도 그 가산화수소를 삼성이나 SK에 납품하는 방식이고 OCI는 동호아이캠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공정에서 관심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주담 통화랑 제가 정량적 지표로 공유를 드렸었는데 사업 부분을 보면은 전자재료 잠시만요. 이게 지금 동진 세미캠께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의 사업 구조를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제지 산업 등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EPS 측면에서는 고객사의 가동률 회복이 되겠고, 퍼 측면에서는 이제 EUV 소재는 아니고 동사가 올해 말부터 하이케이 소자도 이제 컬 테스트 통과해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케이 소재랑 2차 전지로는 실리콘 응급제가 있는데 그것도 빠르면 내년 초쯤에 일단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동사의 퍼 측면에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보면은 아까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과 같이 다 2조 초반대 거의 나란히 진행이 돼 있고요. 가장 세계 업체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끝났을 때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가 붙으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밸류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은 일단 이제 최대 주주가 이렇게 들고 있고요. 조동혁이 회장이고요. 조연주가 그의 딸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블랙록 펀드, 그다음에 VIP 자산운용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지표를 보시면 동사도 미세하게나마 작년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근데 확실히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보다 턴어라운드 정도가 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주가 반응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OPM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기업은 한 10% 중반인데 동사는 거의 2, 30%로 가장 높은 편이고요. 연도별로 봐도 25%까지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회복이 덜 된 모습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은 현금 흐름도 좀 우수한 편이고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올해 거의 최고 카페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유형 자산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익구성 부채나 현금성 자산도 보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지금 역대 최대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포인트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는 이 매출을 판단을 할 때 직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매출을 판단을 하는데 제가 투자하는 뭐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총 직원 수가 900명인데 매출은 한 5천억, 연 5천억입니다. 근데 동사는 이 700명인데 매출이 거의 1조 가까이 되니까 그만큼 좀 우수한 BM을 가지고 있다.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고자산 현황입니다. 이제 앞선 기업들은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자료가 적은데 이 동사는 최근에 제가 또 다른 스터디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은 최근에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제품별 비중을 보면은 당연히 전자 소재 부품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이 정밀화학 제품은 반도체 소재인 가산화수소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산화수소는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아직까지는 회복이 덜 된 모습인데 이 전자 소재에는 프리커서, 그 다음에 프리커서랑 디스플레이 QD OLED에 들어가는 QD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음극재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용 비중인데 원재료 비중이 50%로 가장 많고요. 감가 상각비는 안정적으로 한 자릿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 비중을 보면 전자 소재, 아까 말했던 프리커서, 그 다음에 QD 소재,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그 음극재에서 바인더 부분, 소재 부분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키팩터는 이 전자 소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실 때 가산화수소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급격한 성장은 이 전자 소재에서 나오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액 부분과 삼성전자 원재료 매입액 부분과 한솔케미칼의 매출액 부분을 이렇게 제가 봐봤는데 상관관계가 80%로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삼성전자는 작년에 거의 최저점을 찍고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동사도 더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또 주요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 중에 특수가스를 하고 있는 솔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특수가스 뭐 워닝 머티리얼즈나 TCMC랑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작년에 잘 나갈 때는 거의 10% 초반대까지 OPM이 나오고 최근에 턴어라운드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의 주요 원재료가 그 LNG입니다. 에카 천연가스인데 이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최고치를 찍고 최근에는 하향 안전화가 돼서 이 부분도 많이 리스크가 해제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역대 이제 포인트를 보면은 2011년도에 프리커서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QD 소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산화를 삼성 SDI와 했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패스 인수를 했고 2차 전지 바인더에 진출을 했습니다. 18년도에. 그리고 20년도에 아까 소울 머티리얼즈 특수가스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이때 이제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다만 역대급 감산을 하면서 하향을 했지만 앞으로의 실적 성장은 이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 하이케이 소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사의 생산 능력을 공장을 크게 보면 울산이랑 전주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화수소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전자재료 부분이 엄청나게 거의 이때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2차 전지 소재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은
동사는 실리콘 응급제에서 바인더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은 실리콘 응급제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리콘 응급제로 대주전자재료가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동사도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촉매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가 당연히 이제 주 고객사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SK 온 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케이 소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네,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3대 소재 기업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그래서 최근에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거의 50% 이상 올랐는데 작년 말부터 동사는 거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낸드 쪽 소재와 그다음에 그 DNF도 인수를 하고 GAA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모멘텀이 붙으면서 좀 최근에 주가가 올랐고 동진 세미캔도 이제 PR 소재 EUV PR 소재 국산화 소식과 그다음에 그 CNT 도전제와 CMP 슬러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납품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새 기업들은 언제든 밴드 하단에서 사면은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의 이제 21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이 공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850억을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 설비를 구축한다고 돼 있어서 작년에 완료는 됐는데 아직까지 납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만약에 진짜 납품이 된다면 이미 설비 투자는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거 동사는 역대 밴드인데 이렇게 많이 못 오른 것 같아도 이렇게 밴드 저점에 사면은 하단에서 거의 50%씩은 오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밴드 하단에서는 또 워낙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은 물량을 태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소재 3사 이렇게 매출액을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OPM은 한솔케미칼이 가장 높은데 최근에는 비슷해졌고요. 시가총액도 거의 나란히 2천억 초반대 유지하고 있어서 어떤 기업이 더 좋다보다 그 투자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니까 밴드 하단에서 매입을 했을 때 언제든 갖고 가기에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통 사항인데요. 이거는 조금 한 달 정도 지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봤을 때 결국 우상향을 할 것이다. 올해 말 내년까지는. 그래서 최근에 레거시가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는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돌아가는데 디램 중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다. 결국 가동률이 오르면 이 국내 소재 3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3년간 반도체 투자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농구 천재님도 적은 건데 이거를 좀 제 식대로 바꿔봤는데 반도체 소재랑 부품은 그래도 꾸준히 잘 되더라가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소재 3사 그리고 파츠 6개사 아까 세정 코팅하는 뭐 코미코나 한설 아이온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사이클 하단 때 매입을 해놓으면 분명히 잃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또 준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LB생코 투자하면서 진짜 크게 느낀 건데 국내 오사트들은 고객사의 아웃소싱 비중이 장기적으로 높아질 거라는 기대는 항상 있었는데 사이클이 막상 꺾이면 고객사가 물량을 내재화하면서 훨씬 더 큰 불황을 다른 소재 부품보다 훨씬 더 큰 불황을 겪더라입니다. 대신에 이제 겪는 만큼 거기서 살아남으면 다음 사이클 때는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크게 느낀 점은 장비는 매 사이클마다 대장이 다릅니다. 예전 사이클 때는 원익 IPS가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막 다른 기업들 뭐 다른 많은 HBM 관련주들이 올랐듯이 장비는 매 사이클마다 대장도 다르고 기술을 모르면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실적에 비해 또 밸류도 비싸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량과 지속적인 보유가 힘들더라. 이게 가장 제가 느낀 점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기술 섹터에서 투자의 방향과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깊이와 강력한 엣지를 남들보다 빠르게 파악해서 즉 정보 우위를 가져서 알파를 창출한다. 근데 이거는 진짜 힘든 게 진짜 이 반도체 부분은 특히 블로그 보시면 엄청난 고수분들이 분석한 글들이 많습니다. 막 주총 후기나
뭐 선진장님도 말하듯이 뭐 LTC나 이런 것들 보면 과연 내가 그분들 그리고 반도체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과 싸워서 이런 엣지를 내가 정보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면 제가 그나마 이 방법은 쉬운 것도 아닌데 그나마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은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하고 자기 분야에서 꾸준한 기업을 미리 공부 후에 하락 사이클 때 매수하면 상승 사이클 때 그래도 준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가 제가 3년 동안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부분입니다. 결론은 반도체 기술 섹터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너무 기술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꾸준한 기업에 투자하자가 요번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